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김일성 거리. 북한 대사관 정문 경비 초소가 텅 비어버린 것이죠. 외교관을 감시해야 할 감시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사관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렸고 김정은 정권은 즉시 캄보디아 정부의 대사관 봉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들이 단순한 대사관 경비원이 아닌 국가보위성 파견 보위부 요원이었다는 것인데요. 대사관은 사실상 국가의 한 조각을 다른 나라에 두는 것. 공관의 기밀과 안전을 지켜야 할 감시 요원이 전원 사라진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시 요원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도망자가 되었는지, 어떤 기밀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제가 무전기를 바닥에 내던진 순간 뒤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2일 새벽 캄보디아 푸놈펜 한복판에서 대사관 경비 3명이 대사관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저 강민철입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비지 않았던 대사관 정문 경비 초소. 그날 밤 2시 34분 처음으로 그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경비 총책임자였던 제가 제 손으로 비운 겁니다. 형님, 정말 하실 겁니까? 한성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이미 허리춤에 무전기를 풀고 있었습니다. 오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우리 셋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걸. 사흘 전 평양에서 날아온 전문. 귀국 대기하라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것, 돌아가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저희는 단순한 대사관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소속 감시 요원이었죠. 외교관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낱낱이 보고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탈북 징후가 보이면 즉각 평양에 알리고 체포, 북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푸놈펜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여행객들이 웃으며 대사관 앞을 지나갈 때 우리는 너무 오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가져선 안 될 눈빛이었죠. 평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욱이는 평양에 아내와 4살 딸이 있었습니다. 태준이도 어머니와 23 여동생이 있었고요. 저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할머니마저 3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가족들은 어쩝니까? 성욱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가족들도 끝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도 가족들은 끝입니다.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뛰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말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북한 음식인 함흥냉면의 고장인 그 함흥입니다. 성천강이 흐르는 동네였죠. 저희 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가 평양에 거주하게 된 뒤로 할머니는 당신의 고향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함흥냉면 국물 마시며 명천 바닷가 풍경이며 너의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곳이 명천 해변이었단다라고 하시며 눈을 감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정말 극진히 키우셨습니다. 배급이 끊기던 시절에도 할머니는 어떻게든 저한테 먹을 걸 구해오셨어요. 장마당에 나가서 옥수수랑 감자를 바꿔오시고 두부를 만들어 파셔서 쌀을 조금씩 모으셨죠. 할머니가 해주시던 두부밥 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철아,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아이야.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입학식 날 할머니는 곱게 빗질해서 댕기를 묶고 오셨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하게 서서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에 발탁된 겁니다. 보위부요. 그게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을 보위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은 곳이에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제가 보위부 요원이 되다니. 이건 수령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민철아, 이제 내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저는 그날 할머니께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보위부 일꾼이 되겠습니다. 수령님의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임무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결혼도 미뤘습니다. 주변에서 중매 이야기가 들어와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임무가 먼저다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민철아, 너도 이제 30인데 장가는 가야지. 할머니가 손주 얼굴 보고 싶구나. 하지만 저는 계속 미뤘습니다. 보위부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조국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할머니께 저지른 가장 큰 불효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주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보위부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6개월간 평양교회 훈련소에서 감시 기술, 신문 기법, 암호 통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심하라. 모든 것을 의심하라. 조국의 배신자는 어디에나 있다. 첫 임무는 평양 주재 외교관 감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상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를 갔는지,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부터 호텔 복도를 걷는 발걸음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외교관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양 시내 골목을 배회하다가 어떤 중국인을 만난 겁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종이 하나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즉각 보고했습니다. 사흘 후 그 외교관은 체포됐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탈출을 계획한 반역자였습니다. 저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령님께 충성하는 모범적 일꾼이라는 칭호와 함께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조국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교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공개 처형됐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고요. 그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신자는 당연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3년간 저는 충실한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고 탈북 시도를 적발했습니다. 평양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고 해외 파견 대상자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캄보디아 파견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계신다고 했고요. 저는 즉시 상부에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요. 훈련을 마쳐야 하오.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다시 요청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합니다. 제발 하루만이라도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가족보다 조국이 먼저요. 동무는 보위부 일꾼이요. 저는 매달렸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게는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제발 마지막 인사만이라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안 된다. 임무가 더 중요하다. 이틀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계신다고, 의식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계속 손주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민철아, 민철아. 저는 다시 상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찾으십니다. 하루만, 단 하루만 다녀오겠습니다. 동무, 정신 차리시오. 혁명가는 개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소.
이것이 수령님을 위한 길이요.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훈련소 막사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환자 사망, 향년 84세, 마지막까지 저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민철아, 어디 있니? 할머니 좀 보자. 그렇게 외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주민 조직에서 도와주셔서 집에서 3일장이 치러졌습니다.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조국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 앞에 손주 사진이라도 놓고 싶었지만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사진은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되니까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두부밥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곱게 빗질하고 오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철아, 할머니가 손주 얼굴 보고 싶구나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여드리고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장례식에도 못 가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수령님을 위한 희생이다. 조국을 위한 거룩한 길이다. 할머니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다시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아픔을 묻고 충성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 저는 할머니 산소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함흥으로 가는 기차표조차 끊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북한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프놈펜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오토바이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습니다.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았고 아이들은 학교 가방을 메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시당하는 사람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도 감시와 억압이 심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문 경비를 맡았습니다. 한성욱과 오태준도 함께였죠. 우리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외교관들이 대사관을 출입할 때마다 기록하고 누가 방문하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으면 보고하는 것. 하지만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이 탈북을 시도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그들의 눈빛을, 발걸음을, 대화를 주시하는 것. 우리는 대사관 안에 또 다른 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이것이 수령님과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사관 밖 풍경이었습니다. 프놈펜 거리는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웃었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은 식당에서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이요. 그들은 배낭을 메고 지도를 보며 프놈펜을 누볐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제약 없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유럽인 청년이 대사관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금발머리에 배낭을 맨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웃으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말을 거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신 북한 사람 맞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북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는 진짜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희귀한 동물을 본 것처럼. 저는 불쾌했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진짜 궁금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외운 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님의 영도 아래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낙원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앵무새였습니다. 저는 그냥 앵무새처럼 외운 문장을 읊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동남아시아를 여행 중인데 정말 재미있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가버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배낭을 메고 자유롭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감시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걷는 그 발걸음을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시감이랄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저는 프놈펜 거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떠드는 사람들을,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걸까? 2022년 3월 9일 오전, 암호화된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보위부 책임자가 우리 셋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강민철, 한성욱, 오태준 동무, 평양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소. 책임자는 종이 한 장을 읽었습니다. 즉시 귀국 대기하라. 조사 협조 건. 그 짧은 문장이 의미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그건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에서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방을 나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초소로 돌아가 근무를 섰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뒤편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끝났습니다.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프놈펜 거리를 본 걸 그쪽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성욱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는 평양에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요. 순이가 이제 겨우 4살입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제가 조사받으면 그 애들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성욱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여동생이 있습니다. 태준이도 울먹였습니다. 여동생이 올해 23입니다. 시집도 못 갔습니다. 제가 이러면 그 애도 끝입니다. 어머니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을, 미안해하는 그들을. 형님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형님은 혼자시니까. 성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배려하려는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죠. 하지만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임무 중이어서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국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수령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찾으셨는데 저는 그 손도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프놈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어차피 끝입니다. 가족들도 끝이고 우리도 끝입니다. 조사받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성욱이 동무, 순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던 사람의 딸로 자라게 됩니다. 태준이 동무, 여동생은 오빠가 반역자라는 낙인을 평생 달고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야 합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도 가족들은 고통받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욱이와 태준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합니까? 내일 밤입니다. 이틀 후면 평양행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기회는 내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실 분도 없습니다. 손주 걱정, 결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2022년 3월 12일 새벽 2시, 저는 정문 초소에 서 있었습니다. 한성욱은 후문, 오태준은 대사관 건물 안쪽 복도 순찰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마지막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0분, 14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소와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대사관 CCTV가 저를 찍고 있었으니까요. 2시 30분, 무전기에서 태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소 1번, 상황 없음. 제 차례였습니다. 초소 2번, 상황 없음. 성욱이가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초소 3번, 상황 없음. 우리의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2시 33분. 저는 천천히 허리춤에 무전기를 만졌습니다. CCTV 사각지대는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3m 떨어진 담장 옆이었습니다. 훈련 때 우리가 직접 확인한 곳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감시 요원들이 감시망의 빈틈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시 34분. 저는 움직였습니다. 정문을 벗어나 사각지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동시에 후문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욱이도 무전기를 부순 겁니다. 대사관 안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렁찬 경보음이 프놈펜 밤거리에 퍼졌습니다. 야, 거기 서. 대사관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담장을 따라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경비들이 도망쳤다.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프놈펜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낮에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던 바로 그 길이었죠. 뒤에서 성욱이와 태준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다. 추격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흩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 다른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넘어뜨렸고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어느 집 개가 지저댔습니다. 형님, 이쪽입니다. 태준이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프놈펜 지도를 외워왔습니다. 어느 골목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어디가 막다른 골목인지. 우리는 시장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이라 텅 빈 시장이었습니다. 좌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추격조를 따돌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대사관 무장 경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놈펜 한복판에서 함부로 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경고 사격이었을 테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속 뛰십시오.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톨레삽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배, 성욱이가 가리켰습니다. 강변에 묶여있는 작은 관광 보트였습니다. 우리는 배에 올라타 밧줄을 풀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조가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배에서 내려 다시 뛰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여관 뒷골목에 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태준이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외곽의 낡은 여관에 숨었습니다. 2층 구석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좁은 골목이 보였고 비상시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캄보디아 할머니였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저 돈을 받고 방을 내주었을 뿐이었죠. 우리는 나올 때 모아둔 달러로 일주일치를 끊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제 딸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성욱이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치원에 갔겠지. 아빠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성욱이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태준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북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추격조를 풀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각자 따로 움직였습니다. 셋이 함께 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푸놈펜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차마다 추격조가 탄 것 같았고 제 뒤를 걷는 사람마다 감시자 같았습니다. 1시간을 헤맨 끝에 저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고향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여관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창문으로 그 차를 지켜봤습니다. 혹시 추격조가 아닐까 싶어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쯤 되는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여관 주인 할머니가 우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화하신 분들 맞으십니까? 남자는 조용히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차에 타시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추격조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와 성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푸놈펜 시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는 아직도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걸어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욱이가 주저앉았고 태준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희 살았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우리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씻고 쉬세요. 옷도 갈아입으시고요. 저녁 식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쌀밥이었죠. 입에 맞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탈출했는지 모든 걸 물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었다고요?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외교관 감시가 임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가서 국정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장담 못합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보위부 출신은 조사가 철저합니다. 이해하시죠? 1년.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행이 승인됐습니다. 평양에서 우리를 찾는 동안 빨리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비행기 탑니다.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그곳이 진짜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곳일까? 사람들은 정말 웃으며 살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대사관 차를 타고 푸놈펜 공항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체크인 카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이 멀어졌습니다. 북한 대사관도, 우리가 숨었던 여관도, 모든 게 작아졌습니다. 형님, 진짜 가는 겁니까?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 가는 거야. 성욱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또 울고 있었습니다. 순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5시간 후, 기장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박수를 쳤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에 경비원을 봤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었죠. 그런데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웃는다고요? 북한에서 경비원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항상 무표정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웃음은 나약함이고 나약함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저 경비원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까?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경비원이... 네, 웃고 있어. 태준이도 그제야 그 경비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에 왔다는 걸.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우리는 국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보위부 출신이라는 건 북한에선 축복이었지만 남한에선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이 거치는 그 적응 교육시설 말이죠. 대신 우리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조사였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감시했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모든 걸 물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을, 제가 적발한 사람들을, 제가 보고한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강민철 씨, 죄책감이 드십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고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철 씨,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그 체제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피해자.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석 달에 한 번씩 국정원에 갑니다.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를 보고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협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속죄이자 동시에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돕는 길이니까요. 성욱이는 아직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형님, 브로커를 또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중국 쪽 다른 루트로요. 매달 새로운 브로커를 찾고 또 찾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와 딸이 무사한지 확인해달라고. 하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순이가 지금 7살입니다. 학교 들어갈 나이죠. 성욱이는 딸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4살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꼭 다시 만날 겁니다. 님,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태주는 어머니와 여동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요. 아직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위험하다고 했고요. 형님, 저는 그냥 살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태준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탈출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공장에서 일하고 사흘은 한국어와 컴퓨터를 배웁니다. 35살. 아직 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건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주말에 어디 갈까? 이 질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제 생각을 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놀랍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SNS에 글을 씁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놀랍니다. 쌀이 쌓여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시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저입니다. 강민철이라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함흥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란 보위부 요원이었다가 도망친 이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35살 남자. 그게 전부입니다. 작년에 저는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죠. 북한 땅이니까요. 대신 임진각에 갔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손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바라시던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복잡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차별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좋은 남한 사람을 더 많이 봤습니다. 공장 직원들도 모두 친절합니다. 저를 차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에선 소위 말하는 성분으로 계급이 나뉘고 차별을 받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탈북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컴퓨터도, 역사도. 언젠가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손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 자유롭게 꿈을 꾸며 자랄 겁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민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